네, 저는 자크 데리다의 글쓰기와 차이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데리다 하면 딱 어떤 단어가 뜨시나요, 혹시? 네, 해체주의라고 하는데 해체주의라고 하면 그 해체라는 단어부터 해체하겠다고 하는 네, 데리다. 네, 데리다가 데리다가 나온 시점이 구조주의가 왕성하게 발달하는 20세기 중반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주의에서부터 저거 완벽하지 않은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리다는 야, 구조주의가 그 시대에 그 설명을 잘하지. 그런데 완벽하진 않아. 보편적인 의식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주의 안에 틈이 있어. 모순이 있어. 균열이 있어. 요거를 내가 들어가서 파헤쳐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파헤치는 도구로 뭘 사용하냐면 광기를 써요. 광기를 사용하는데 이 광기가 뭐냐. 광기 아시는 분, 광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제 사유가 전복되는 오늘 강의가 돼야 되는데, 네, 저희 친정집에도 이 광기라고 표현되는 작은아버지가 있었거든요. 삼촌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울었다가 다시 뭐 가만히 있다가 또 이게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광기는 코기토의 다른 면이야 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코기토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의심하고 생각하는 나를 다 빼고 그거 의심하고 있는 나만 정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른 면이래요. 그렇게 의심하는 존재로 지어진 나 말고 배제된 것들, 이게 바로 광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나로 살아가지만 그림자가 나를 계속 따라다니듯이 이 이면적으로 내 안에도 이런 광기가 있다. 자, 나 그런 광기 있다 없다? 모든 사람이 없을 수가 없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한쪽으로 고정돼 있으면 이 다른 이면에서 광기가 출현한다. 어떤 형태로? 네, 과도하게 나올 수도 있고 약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오늘 나의 광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자, 과거에는 중세 시대나 르네상스 전까지는 이 광기 하면 뭐가 되냐면 신의 이야기를 대언해주는 신녀,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신화에도 나오잖아요. 이런 메시아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이면에서 그때는 종교가 이제 그 이데올로기로 있었으니까 악마가 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악마 사냥해가지고 마녀 사냥해가지고 막 다 태워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가 배제되어 있는 자로서 계속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듣지는 않았지만 계속 말하는 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어요. 이들의 말을. 그래서 통합하고 잘못됐구나 잘됐구나를 이제 판명할 수 있게 되었는데 중요한 건 18세기 말 19세기 초부터 이성과 광기 사이에 대화가 어떻게 됐냐면 단절됐어요. 어떻게 단절이 됐냐? 병명으로 정신병이라는 명명으로 어떻게 했냐면 시설에다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들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내가 배제된 부분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그들 같이 소통하면서 갈등하면서 일어나기 싫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병원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신분열증 이런 것들이 단절로 인한 증상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분열병은 우리들에게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어서 계속 그쪽 사유만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실을 열어주는 구조다. 얼마 전에 센터에서 뭘 하다가 이게 뭐가 터지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압력이 너무 세요. 이쪽 이데올로기라고 해서 압력이 한쪽에서 너무 세잖아요. 그러면 이 조그만 구멍에서 계속 이렇게 김이 빠지듯이 빼줬어야 되는데 이 구멍을 어떻게 했다고 했죠 아까? 증상명으로 해서 단절시켜버렸어요. 완전히 다 막아버렸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뻥 하고 터진 거죠. 이렇게 결여 때문에 과잉이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정신분열증은 한쪽이 너무 무겁고 치우쳐졌을 때 어떤 과잉이 일어나는지 한번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 내 느낌 이런 것들을 계속 이게 뭐지 무슨 느낌인지 뭐라고 해야 되지 계속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이 파로를 개인적인 의미가 담긴 파로를 도둑 맞았대요. 누가 훔쳐갔을까요? 이따 볼게요. 그걸로 인해서 침묵이라는 과잉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해요.
침묵하게 됐다. 두 번째는 작품이 없어요. 내 작품이 없어요. 왜? 아까 말한 도둑맞은 8월이기 때문에 내 작품이 없어요. 말을 해봤자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혈을 통해서 그 사이에 환상이 어떻게 되냐면 너무 간극이 크니까 위브리스죠. 자기 신처럼 되는 환상이거든요. 이런 환상만 난무하면서 그게 과잉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최고점으로 가려고 하는 그 지향성이 실패했을 때 이게 뭐야? 하는 무에 가까운 웃음이 출현한다. 그럼 무라는 웃음이라는 과잉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한테도 다 있는 관계라고 했잖아요. 지금 관계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간은 분열된 주체라고 하죠. 언어에 의해서 우리는 살해당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무슨 느낌인지 기억도 안 나지만 뭔가 막 느껴지고 감각적으로 막 느껴지기 때문에 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울 때 부모나 그 옆에 이제 돌봐주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배고파? 아이고 무서워. 졸려? 이렇게 자신들이 아는 이데올로기적인 이런 구조 틀 안에 딱 아이한테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걸 다 담을 수 있어요, 이 언어로? 담을 수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한테 이 언어는 뭐냐면 폭력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언어에 기속되면서 나머지가 살해됐기 때문에 이제 폭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내 개인적인 의미, 이게 무슨 느낌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 뭐지 하면서 계속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개인의 주체의 발화인 파로를 발화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게 안에서는 논문을 쓰는데요.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여기 쓸래니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저만 겪는 거 아니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겪으시는데 이렇게 퍼즐 조각처럼 너무너무 많은데 들어맞는 기표를 찾으려니까 이거 넣어봤다가 안 되고 저거 넣어봤다 안 되고 이거 해보고 이렇게 차이를 비교하면서 지연을 시키는 활동을 우린 계속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러면서 주체의 언어, 내가 무슨 말을 정말 하고 싶지? 내 욕망이 뭔지? 이걸 계속 찾아가려고 하는 게 주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권력자, 쉽게 말을 하면 집안에는 엄마겠네요. 이 주예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느낌적인 느낌 말하고 싶은 이것들을 그냥 통칭해서 배고파?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그럼 그 아이는 그 배고파라는 언어에 자기의 느낌적인 건 다 도둑 맞아버리는 파루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사례가 있을까? 우리 집에도 내가 있었을까? 했을 때 저희 집 녀석 중에 그런 아이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안 나와. 그러니까 막 온몸으로 막 지랄 발광을 해요. 네, 그 녀석도 있고 또 한 녀석은 말을 계속 더듬어. 있잖아. 그거 있잖아. 이 말만 하다가 몰라 이러고 들어가는 녀석이 있어요. 이게 다 참 네, 주예가에 의해서 질서에 편입된 언어들을 하다 보니까 자기 언어, 느낌적인 느껴지긴 하는데 뭐라고 명명할 수는 없고 말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다 도둑 맞아버렸기 때문에 자기 말을 할 수 없는, 말이 되어지지 않는 말로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 없는 단어들이다. 주체도 없고 말하는 대상도 없이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지. 그거 아니잖아. 이게 너 지금 슬프다는 거지? 이렇게 잘려버린 언어들은 혼잣말로 중얼거리게 된다. 여기 경험들 많으실 거예요. 말빨 센 사람하고 말하다 보면 그냥 합리화가 돼. 맞구나. 집에 와서 이거 중요해 이거예요. 말의 형성 단계에 이르기 전에 내가 못했어. 해봤자 소용없어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갈릴레이가 그랬대요. 자기가 망원경으로 관찰을 해보니까 지구가 돌거든? 근데 그때는 뭐였죠? 천동설이었죠. 교황청에서 너 그 말 하지 마. 금지를 내린 거야. 그랬더니 아닌데? 맞는데? 하면서 막 가르친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재판까지 갔어요. 재판의 현장에서 하지 마 해가지고 네, 안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지구는 돈다. 혼자 쭝얼쭝얼.
여기서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침묵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입 다물고 암소리 안 하는 게 침묵인 줄 알았거든요. 이 중얼거림으로 형태로 정말 주체 없고 상대도 없는 중얼거림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도둑 맞은 파로로 인한 침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광기는 말을 차단당했어요. 자, 임금님기는 당나귀다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서 나중에 이 만화 동화 끝에 보면 그 바람이 불 때마다 유령처럼 계속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게 쭝얼쭝얼쭝얼쭝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형태는 이 쭝얼쭝얼 말고 침묵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문신의 형태로 나타나요.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내 안에 있는 가득 찬 쭝얼쭝얼의 언어들을 해방시키는 도구로 문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문신을 하시는 분들 보고 무서워서 쫄지 마시고 못했구나 말을 도둑 맞았구나 침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기의 침묵은 로고스 속에서 기존 체계 안에서 말해질 수도 없었고 말해지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광기의 침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쭝얼쭝얼쭝얼 하면서 내 안에 언어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내 안에서 나한테 계속 혼자 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쳤구나. 미치광이로 희생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락강과 정신분석에서 사례로 알리스 사례가 있어요. 여기서 이 아이가 자폐해야 하는데 계속 비가 와? 비가 와? 엄마 비가 와? 계속 이것만 해요. 쨍쨍하게 비가 와? 비가 와를 한단 말이죠. 그 로고스 언어에서는 미쳤구나. 그런데 우리 정신분석적으로 어떤 말을 못해서 어떤 느낌인데 못해서 이렇게 비가 와 비가 와라는 침묵의 언어를 했을까 했을 때 엄마가 동생이 죽는 걸 지켜봤는데 애도하지 못했어. 엄마가 울어야 되는데 울지 못했어. 근데 아이는 느낌적인 느낌은 엄마가 우울하고 울었으면 좋겠어서 맨날 뭐라고 말을 해요? 비가 와? 비가 와. 비가 와도 돼. 엄마 울어도 돼. 이렇게 자기의 언어를 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아이를 자폐아로 만들었지만 이 도둑 맞은 파루로 인해서 침묵한 형태의 이런 언어가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런 생생한 현전,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주체 언어를 찾기 위해서 계속 맞는 단어를 기호에 딱 맞는 걸 찾기 위해서 차연을 시켜요. 그런데 나 어부가 될 거야. 이런 게 이제 자기가 자기 언어를 얘기했단 말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저희 큰애가 했던 말이에요. 갑자기 어부가 되겠대요. 제가 무슨 언어를 넣었을까요? 그런 얘기 해석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네, 직접되고 얘기는 알지만 제 욕망 가운데 그치, 판사 좋다. 의사 좋다. 되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선생님도 괜찮네. 근데 뜬금없이 어부래. 제가 그래서 뭐라고 언어를 넣었을까요? 야, 어부면 집에 1년에 한 번 들어와. 못 들어와. 공포를 확 집어넣었거든요. 참 무의식적으로는 얘가 너무 융합이어서 분리되고 싶어서 어부가 되고 싶었나 보다. 나가고 싶었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자기 말, 자기 언어, 자기가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서 자기가 가능한 의미를 선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작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아까 근데 갈릴레이가 지동설 얘기하면서 작품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미쳤어. 이렇게 됐잖아요. 이것처럼 이 철학자는 이런 광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항해야 된다. 자신의 언어, 또 자신의 언어를 통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융합되어 있지 않고 거리를 둘 수 있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고 알아야 하는데 요즘에 아이들은 부모님이 집에서 스카이캐슬을 찍으시잖아요. 저희 집만 찍나요? 저 요즘 안 찍어요. 많은 가족들이 스카이캐슬을 찍어요. 그러면서 이제 옆에 주위에 들려오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학원을 가야 되는 이 사교육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여기서 이만큼 나왔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곱하기 1을 해야 돼요. 두 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들 학교에서 체크하는 거 보면 학원 4개 다니잖아요. 그러면 체크를 몇 개 할까요? 네, 1개, 2개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네, 저희 집 얘기해도 요거 금액은 저희 이만큼은 안 나가지만 아무튼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부모님의 욕망에 의해서 자기 언어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 주체의 말을 할 수 없는 아이들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광기 그것은 작품의 부재다. 내가 정말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그 언어 자체가 없는 상태, 부재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나는 꿈이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내 걸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작품의 부재 때문에 이런 광기가 올라오는 거죠. 요건 부재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해야겠는데 이 현실은 그런데 이 꿈은 과대해요. 위브리스라고 얘기하는 게 위브리스가 뭐냐면 신으로 착각할 만큼 지나치게 자신감 있는 오만이 자기에 강한 사람 있죠. 네, 뭐든지 내가 다 할 수 있을 아까 악에 뭐라고요? 그 책? 네. 네. 그거 네, 그 책 어렵다는데 네, 이거 있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태양신 아폴론이 인간하고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아요. 혹시 이름 아세요? 누굴 낳는지? 힌트파. 파에톤을 낳아요. 그런데 이 파에톤이 보니까 자기는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이야. 근데 친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내 아빠 태양신이야 했더니 안 믿어주는 거야. 내가 아무리 뭘 해도 내 말을 안 믿어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나도 한 번밖에 본 적이 없다. 네가 찾아가라. 아빠를 찾아가. 그래서 과대적으로 뭘 했냐면 이 위브리스 아빠가 있으니까 나도 신이야 이 착각에 빠져가지고 아빠 태양 마차 내가 끌래요. 예, 자기 준비되어 있나요? 예, 자기 이름으로 자기 걸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과대적으로 나 태양 마차 끌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비극을 맞이했단 말이죠. 이런 착각 속에서 이 청란 속에서 과대적으로만 가지고 있어서 이 현실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위브리스 환상으로만 빠져서 계속 과잉으로 출현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현실은 어떨까? 자, 요즘에 요 현대 근래에 위브리스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니까 게임 중독자. 세상에서는 내 작품 없고 내가 말해도 안 들어주고 내가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해요? 환상세계, 가상세계 가가지고 나 레벨업 할 거야, 1등 할 거야, 이거 재패할 거야 이렇게 환상을 띄운단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아까 스카이캐슬 얘기했지만 그 스카이캐슬로 계속 부모의 욕망으로 살다 보니까 자기 언어 없어요. 그래서 계속 고학력은 늘어나는데 고학력자니까 나는 이런 일을 할 거야 하고 직장을 밑에 있는 직장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아요. 그래서 계속 어제 지난주 강의 들으셨죠? 청년들의 취업수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이런 양태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재로 인해서 우리 상품이 없고 우리 말이 통하지 않는 걸로 인해서 계속 이게 위브리스적인 과대적인 환상이 뜨는 정신분열증이 생기는데 제가 하나의 사례를 갖고 왔어요. 예술 세계 이다나 마르셀 듀샹 작품 하면 뭐가 뜻이죠? 네, 소변기가 뜻이죠. 왜 그걸 만들게 됐는지. 이분의 작품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작품은 그 남자 소변기예요. 그걸 샘이란 작품이죠. 갖다 놓고 이것이 미술 작품이다라고 주장을 한 바로 그것이 이분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인데 그 신화적인 그림이나 그냥 너무나 매끈하고 아름다운 그림들, 그 거대한 그 역사적인 상황을 그린 그림들이나 이런 그림들이 유행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 즈음에 이제 과학기술이 미술계에 충격을 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바로 뭐냐면은 사진기의 발명이죠. 사진기의 발명. 미술에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사실 더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답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거죠. 화가들보다 기계가 더 잘 그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그렇죠.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자기가 이 환상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이제 현실로 통합할 수 있는 사유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작품을 낸 게 이 마르셀 듀샹을 통해서 우리는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지고성인데 우리 문 선생님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프랑스어래요. 몰라 나도. 지구성인데 한자로는 머무를지 높은 곳으로 이렇게 지향에 간다 이런 뜻이고, 영어로 찾아보니까 주권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최고권이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지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향해 성장하고 발전하고 지향하고 이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 성경의 바벨탑 사건도 신처럼 되고 싶어, 신처럼 완전하고 싶어 해서 이렇게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데리다가 뭐라냐면 지구성은 불가능한 거야. 이것도 말 그대로 상대적인 거잖아요. 기준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상실이 아니에요. 원래 불가능한 게 아니니까 상실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뭘로 느끼냐면 상실이다라고 느끼는 거죠. 자, 우리 1000권의 책이 있는데 이 1000권의 책만 하면 우리는 도달할 수 있다? 그 1000권 다 하고 나면은 그 만족감이 느끼고 됐어 그만해도 돼 이게 될까요? 네, 계속 가고 싶은 이래의 욕망이 인간한테 있다라는 거죠. 근데 네가 완전을 향해 완벽하고 싶어? 근데 신조차도 균열이 있었어. 이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신한테 직접 돌판에다가 말씀, 로고스, 언어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제사 지내는 거 보고 깨버렸잖아요. 이걸 통해서 데리다는 뭐라고 하냐면 신 안에도 균열이 있었어. 이미 균열이 있는 걸 보여준 사례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계속 지구성을 향해서 계속 의미를 부여하고 계속 살아가요. 클럽에 있는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준비했어요. 성공, 승진, 이거 직장, 좋은 데 가야 돼. 이거 향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막 달려가요. 누군가는 결혼해야 돼 라는 의미를 붙잡고 막 달려가요. 연애하고 선보고 다니고, 우리 선생님들 말고 다른 분들. 네, 그렇단 말이죠. 또 어떤 선생님은 이거 중요해요 하면서 돈 없으면 못 살아 하면서 계속 의미 부여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점점 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아파. 우리 죽음과 죽어감 지난주 강의 들으셨던 것처럼 갑자기 내가 암이래. 갑자기 나 시한부 판정 받았어. 그랬을 때 그 의미가 어떻냐는 거죠. 아주 의미가 깊던 것들이 다 무의미로 변하면서 절대적인 포기가 일어난다. 죽음의 절대적인 위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의미를 가득 부여했던 건데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 돈이 중요했는데 돈이 다 쓰레기가 됐을 때 웃음이 터진다라는 거예요. 그 간극, 그 어마어마한 간극 속에서 헛웃음이 터진다라고, 무에 가까운 웃음이 터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리를 걸으셔, 죽은 자도 살려, 또 오병이어 기적 일으켜, 눈먼 자도 눈 뜨게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야, 우리가 지금 종살이 하잖아? 우리 문제 싹 해결해 줄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만 쫓아다니고 계속 예수님한테 의미 부여로 예수님한테 가득 차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떻게 됐어요? 처절하게 찢기고 갈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 모습을 봤을 때 가득 구원자라는 의미로 가득 차 있던 우리 안에 완전 예수가 죽었대. 이 사실에 무에 가까운 웃음이 터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즐거운 웃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철학이 먼저 무엇을 고찰해야 되냐면 웃음에 대해서 고찰을 해야 돼. 웃음에 대해서 고찰해야 되는데 재밌어요. 헤겔은 웃음에 대해서 고찰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자기가 이 합에 대해서 계속 몰두하다 보니까 자기가 배제한 실제들에 대한 공포가 압도돼서 무의식적으로 빨리빨리 털어버리려고 정반 합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헤겔은 무서워서 공포 때문에 이 웃음을 이론화하지 못했다. 웃음이 부재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무에 가까운 웃음을 이렇게 잘 표현했던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분 누군지 아세요? 네, 영국의 처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해가 지지 않는 영국에 자기가 갈 수 있는 최고의 권위까지 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1940년도에 독일이 상공에서 이제 막 공격을 퍼부어요. 그래서 런던이 완전히 다 망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할 때 지하에서 이제 사람들이 피신해 있었대요. 이 지하에서 연설을 막 하고 마지막에 던진 말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웃으시는 분은 영어 해석이 가능하신 분이고요. 못 웃으시는 분은 해석이 안 되시는 분인 거죠, 지금. 점심 먹으러 가자고, 점심 먹자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게 문제냐고,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하는데 거기에 가득 차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의미, 그거를 완전히 무로 바꾸는 이 밥 먹자, 밥 먹었니, 이 말이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사례는 이 윈스턴 처칠을 영상, 이제 사진 찾아보시면 이렇게 찍은 게 많아요. 근데, 야, 이 높을 때까지 다 올라간 사람인데, 그 권위 생각하면 아까처럼 그런 묵직한 모습만 보여야 되는데, 이런 사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 경험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80세 넘어서 이제 파티에 참석을 했는데, 어떤 한 여성이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총리님, 가지단추가 풀렸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 얼마나 남자분들 안 민망하신가요? 여자분이 민망하셨을 것 같아요. 민망할 때 이 처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걱정 마세요. 죽은 새는 결코 새장 밖으로 나올 수 없으니까요. 네. 자기 권위, 자신의 육체에 대한 욕망, 존재 자체를 완전히 무한해하지 않고 무로 만들어서 웃게 할 수 있는 그런 웃음을 보여준 사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종합인데요. 시니피앙의 과잉. 자, 과잉으로 막 나와?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안에 결여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완벽한 것 같고 구조화되고 딱 짜여진 것 같지만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모순이 있고 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지 그 안에 모순이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유를 해야 되냐면 제한경제학에서 일반 경제학으로 사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 제한경제학이라는 건 쉽게 말을 하면 의식이에요. 의식적인 사유, 사유와 부정성에 대해서 오직 형식, 틀, 단어, 체계, 구조 이런 걸로만 사유하는 그 사유에서 어떻게 가치에 대해서 절대적인 생산도 일어나고 파괴도 일어나는 이런 잉여 에너지로 우리 이제 구조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사유를 해야 한다라고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경제학은 이제 무의식적인 거죠, 쉽게 말을 하면. 그래서 이런 일반 경제학의 글쓰기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의미가 끊임없이 자꾸 차이를 발견하고 지연되면서 여백이 계속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사유를 계속 흔들어서 깨울 수 있도록 계속 그런 사유를 해야 한다. 그 사례로 뭐죠?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고 이상한 말만 하잖아요. 고도가 와? 언제 와? 올 거야? 고도 언제 오는데? 계속 고도 얘기하면서 고도가 도대체 뭐래요? 우리 안에서 계속 고도가 뭐지? 계속 사유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신분열자들은 우리 가족 안에도 있어요. 내 안에도 있고. 그런데 계속 우리가 고정되어 있고 한쪽에 치우쳐져 있을 때 계속 통합하라고 계속 흔들어 깨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 안에선 도대체 어떤 정신분열적인 과잉이 일어나는지 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일반 경제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글쓰기를 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시고 또 사유해 보시는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